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중 베이징에서 경제 워킹그룹 3차 회동이 있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네. 월요일, 화요일 열렸습니다. 경제 워킹그룹 3차 회의인데 중국 재정부하고 미국 재무부 차관들이 주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거시경제 문제라든가 G20 재정금융 협력 문제, 개도국 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면서도 서로 간의 어떤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를 보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 것, 그다음에 쌍방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중국 산업 정책 관행 문제라든가 과잉 생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기업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양쪽이 소통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은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네. 양국의 만남을 보면 지난해 7월에 옐런 장관이 방중을 했잖아요. 이게 좀 계기가 돼서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에 이제 첫 번째 워킹그룹 회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는 4월에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표단이 중국 허리펑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경제실무 총책으로 평가가 되는데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옐런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경제 금융에 이어서 통상과 무역 분야에서도 이 워킹그룹 첫 번째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재무부 쪽이고요. 이번에는 상무부 쪽에서도 역시 차관급 실무 워킹그룹 회의를 준비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중국 상무차관이 그저께 미국 상무차관하고 화상 통화를 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무역 워킹그룹 1차 회의 준비 상황을 얘기를 했다 하면서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통제, 그리고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요구했다. 그다음에 태양광 통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또 중국이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또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무부 얘기는 이번에 이렇게 중미 간의 어떤 실무 경제 실무 그룹 회의가 확대되는 게 두 나라 관계를 안정시키는 힘이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공동 인식에 따른 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상무 차관급 첫 워킹 그룹이 열리면요, 특히 중국의 성하고 미국의 주 단위의 경제 무역 협력, 그다음에 투자 촉진 방안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모양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경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핵심 중에 하나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이 수출 지원을 위해서 중국에서요,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이 대책을 내놓는 걸 지금 준비 중입니까?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 정부가 특히 신에너지차, 중국은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다음에 수소차를 이제 묶어서 신에너지차로 부르죠. 이거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 정부, 그다음에 인민은행까지 아주 전부 참여해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9개 부처,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포함해서 9개 부처가 다만 이제 하는데, 이제 해외 연구 개발 장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지원 강화, 그다음에 무역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통제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18개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느 부처가 담당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다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신에너지차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외국 연구기관, 그다음에 산업 클러스터하고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 중국 업체들이 각자 산업 공급망을 구축한 게 있는데 이거를 더 연계시켜야 된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대출이라든가 뭐 산업 수출 신용 보험, 외환 거래, 위안화 결제 같은 것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전기차가 아직은 해외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낮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상무부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 등의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당국이 더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혀서 이게 조금 좀 마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지금 중국의 자동차 이 수출 무역 쪽의 현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2022년에 독일 제치고 이제 수출 2위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일본도 제쳐서 이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90만 대 이상을 해외에 판매를 했고요.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그 신에너지차 해외 판매가 한 해 전보다 한 근 8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그 수출 성장을 이끈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부동산 침체, 그다음에 내수 부진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에너지차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배터리 분야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 대상으로 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에 안보 이유 때문에 중국 전기차 규제를 이제 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당국 차원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금 좀 마찰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세부적인 이 산업에 있어서도 좀 대책들을 계속해서 좀 강구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에도 10% 보편 관세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군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참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지금 계속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블룸버그가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중국은 물론 손보는 건데 유럽연합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유럽연합에도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10% 보편 관세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유럽연합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 캠프 쪽 판단은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3%대인데 이거를 10%까지 끌어올리려는 게 이제 이른바 보편적 기본관세 구상인데 이게 이제 여기 유럽연합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볼까요?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내에서 비즈니스하는 그 IT 대기업들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죠.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분개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불공정한 관행이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맞대응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법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법인데. 그렇죠. 네. 이게 그 교역 상대방이 이제 불공정 관행으로 해서 이제 미국 명예 제약이 생기면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적 기반입니다. 네. 지금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는 지금 뭐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죠,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게 이제 미국에서 창업해서 성장한 이제 미국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좀 보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유럽 연합만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이건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예측들도. 예, 블룸버그가 네. 이렇게 그 트럼프 쪽에서 유럽 연합도 옥죄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동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럽 연합이 조금 발을 빼고 확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괘씸죄도 적용이 된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유럽 연합에도 보복 관세를 검토를 한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스티븐 무어라고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한테 조언하는 경제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 얘기는 미국 국익에 맞도록 트럼프가 무역하고 관세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서 유럽이
대미 관세를 낮추는데 얼마나 협조하냐도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덧붙이기를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부가가치세가 한 15%에서 20%인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운동장이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하려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틱톡과 관련된 것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있을 거다. 사실 뭐 네. 틱톡 규제 문제는 뭐 지금도 미국 내에서 조야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아예 금지시키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거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조립된 전기차 판매도 아예 미국에서 막는 것도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그렇게 실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의 얘기인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없이는 이스라엘과의 수교가 없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까? 어떤 얘기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그 전략 소통 조정관이 그저께 온라인 그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로부터 국교 정상화 논의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그 국교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다가 하마스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스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 외교부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좀 뺐습니다. 이 커비 그 언급에 관련해서 이런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이는 이스라엘하고 수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아주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전날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단호한 얘기가 전해진 거네요. 지금 네. 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이스라엘 어젠가 갔어 이제 뭐 그냥 중동 순방하면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네타냐후를 지금 설득시키면서 하마스 종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 연계가 된 거거든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 침략 중단을 외교관계 정상화의 그 조건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보도된 걸 보면 또 역제안 관련된 게 화제가 좀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네. 지금 그 미국,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이제 단계적인 휴전. 사실은 미국은 지금 이제 종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선 꽤 진전이 좀 있었던 걸로 어제 밤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케이 일단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설리반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이제 하마스 쪽에서도 여기 대해서 좋다 하면서 뭔가 역제한 성격의 답신이 온 모양인데 네. 조금 전에 네타냐후가 또 여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니까 설리반이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하다 하는데 저는 뭐 네타냐후가 지금 자기 정책 상명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쉽게 타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우전 미국은 계속 지금 휴전, 종전, 궁극적인 종전 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네.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게 뭐 전쟁 중단으로 가기 위한 막판 기싸움이다라는 관측들도 있지만 기싸움이 계속 되면서도 전쟁이 좀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좀 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던 그 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 경선에서의 승리가 좀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거다라는 관측들도 많은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사실 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지금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 리턴 매치 쪽으로 거의 다 이제 그렇죠. 뭐 이제 분위기는 다 본선 쪽으로 가 있는데 네. 헤일리는 계속 버티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두 번 경선에서 아주 참패했죠. 그랬는데도 지금 이제 오는 24일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계속 올인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기가 과거에 주지사를 지냈음에도 지금 트럼프한테 한 30%포인트가량 계속 밀리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봐야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관측인데 그래도 지금 계속 버티는 이유를
미국 언론들이 지금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네. 지금 이른바 슈퍼 화요일, 그 다음 3월 5일이죠. 거기 이제 대의원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을 보면은 거기서도 지금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리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헤일리가 그저께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진행자가 왜 그렇게 버티느냐 했더니 아직도 48개 주 경선이 남아있지 않느냐. 난 끝까지 간다.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정확하게는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속내를. 이제 네. 이유가 몇 가지가 이제 관측이 네네. 되는데요. 첫째는 트럼프가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 리스크가 계속 걸려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씩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헤일리가 이걸 겨냥해서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 내가 나한테 카드가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뭐 만약의 상황도 좀 계산해 그렇죠. 주는. 그래서 이제 엔드 게임은 공화당 최종 후보가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 최근 조사도 보면은 트럼프가 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상당수가 트럼프 찍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화당 지지자의 23%도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헤일리도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공화당이 다시 선거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경선에 계속 남아 있는 거다. 살짝 자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멀리 본다는 겁니다. 그 지금 헤일리가 7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4세인가 52세인가요? 그러니까 2002 이제 올해 대선 그리고 이제 4년 후 2028년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경선을 자기가 뭐 이기지 못해도 계속 경선에 나가 있으면은 언론이라든가 유권자한테 계속 자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 위상을 굳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판단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전략가 얘기는 헤일리가 이번에 트럼프를 이기지 못해도 2028년으로 가는 최고의 위치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헤일리가 선거 자금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이 분석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멀리 보고 있다. 뭐 예.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강의 3분의 1, 2050년에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아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 무겁습니다. 아이고 네덜란드 대학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물 부족 문제를 어떤 수량 가지고만 측정을 했는데 이 연구팀이 수질까지 여기다 넣어서 봤더니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50년쯤 되면은 전 세계 강 그 유역에 있는 그 한 3분의 1 정도에서 깨끗한 물이 부족해질 거다. 그래서 30억 명 정도가 추가로 그 물 부족 위험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예. 정말 깨끗한 물 먹을 수도 깨끗한 있고 물도 뭐 이런 부족하고. 물이. 그래서 그동안의 분석은 이제 어떤 네. 물의 양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자기들이 여기다가 수질까지 추가를 해보니까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 유럽 중부, 북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각국이 이런 거를 개선할 때 미래 수자원 그 문제를 평가할 때 물의 양만 아니고 수질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유럽연합 회원국들 그리고 유럽의회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역내 첫 규정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8일 이게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인데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법안을 제의를 했고 이게 드디어 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 대상 폭력을 대처하는 그 첫 규정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을 이제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밝히기를 이제 유럽연합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사이버 스토킹이라든가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폭력 조장 같은 것도 이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나 봅니다. 첫 합의라는 것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뭐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거북스럽긴 한데 이제 이런 그 강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이런 그 법안 통과시키는데 제외를 시켰는데요. 지금 AFP 보도를 보니까 프랑스, 독일, 헝가리 같은 데서 그 이 문제는 유럽 연합이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이미 범죄로 해서 비동의 성관계는 이미 범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는 식의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빠졌는데 조금 더 비판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제라르 뒤파르디에 그 성스캔들 좀 옹호했다가 된통 당했죠. 네. 가지고 이런 문제는 조금 좀 유럽 연합이 좀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위원회가 5년마다 이거를 규정 이제 전국 재검토를 해가지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이제 손질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그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